인류 출현 이래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인데요. 칭기즈칸은 아시아, 중동, 유럽에 걸쳐 해가 뜨는 동시에 해가 지는 영토를 가졌던 정복자였죠. 칭기즈칸의 후예는 이후 원나라를 설립한 후에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1345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후 7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행방에 묘연했던 이 법전이 한국의 한 쓰레기통에서 불쑥하고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왕 또는 지도자를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꼽거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꼽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잔인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에서부터 강함을 뽐내는 남자, 태무진 칭기즈칸입니다. 칭기즈칸의 본명은 태무진으로 이는 단단한 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전 인류를 통틀어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남자로 13세기 아시아, 중동, 유럽 가릴 것 없이 모조리 그의 발밑에 복종시켰습니다. 해상강국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다면 칭기즈칸은 해가 뜨는 동시에 해가 지는 영토를 정복했죠. 역사에서 꽤 많은 영토를 건설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나치 독일의 히틀러, 프랑스의 나폴레옹,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정도를 뽑습니다만 칭기즈칸이 차지한 영토에 비하면 소꿉놀이 수준입니다. 이 세 정복자가 차지했던 모든 영토를 합쳐도 칭기즈칸 영토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1206년 몽골 제국을 통일하면서 인류 역사에 불쑥하고 등장한 그는 이제껏 가보지 못한 드넓은 세계로 시선을 돌립니다. 1215년 바로 옆 나라였던 금나라를 정복한 후에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러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동유럽까지 진출해 몽골 제국을 건설하죠. 그런데 원래 칭기즈칸은 금나라로 만족하고 서쪽으로의 팽창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욕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하죠. 중국에서 로마 문화권을 이어주던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이 교역로는 비단길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많은 국가가 흥망을 거듭했습니다. 칭기즈칸이 등장한 13세기 초 호라즘 왕국이 들어섰는데 현재의 이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당시 호라즘의 왕 무하마드는 동쪽으로부터 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바로 몽골 제국의 칭기즈칸이었죠. 호라즘과 몽골 사이에는 카라카타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몽골이 이를 정복하면서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굳이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호라즘의 왕에게 친선 사절단 수백 명과 함께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 뜨는 땅의 지배자이고 당신은 해 지는 나라의 통치자이니 우애롭게 지내보자고 말이죠. 그런데 무하마드는 이들을 스파이라며 모조리 몰살시켜버립니다. 칭기즈칸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다시 한번 사신을 보냅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절단을 죽인 이들을 처벌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대를 내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리라는 서신도 보냈죠. 그런데 무하마드는 이번에도 몽골 사신의 수염을 불태운 채 돌려보냈고 칭기즈칸은 다짐합니다. 호라즘 왕국을 짓밟겠노라 말이죠. 그렇게 몽골 기마병은 호라즘 왕국을 지상에서 쓸어버렸죠. 이후 서쪽으로 진격해 동유럽까지 정복해 우크라이나에는 킵차크한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던 칭기즈칸이 사망한 후 그의 후계자 쿠빌라이는 1271년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원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이민족이 세운 통일제국으로 상당히 선진적인 정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방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해 원나라 수도에는 많은 외국인이 활동했고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법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가 남긴 기록 중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은 지정조격이라 불리는 법전입니다. 지정이란 이 법전이 편찬된 당시 원나라에서 사용하던 연호이며 조격은 법률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대의 대통령령 및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정조격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법전입니다.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고려시대에는 이 법령을 전폭적 또는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조선 왕조의 법령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일례로 1377년 고려사에 따르면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옥사에서의 처결은 모두 지정조격에 의거한다고 쓰여있고 1392년 기록에는 정몽주가 지정조격 및 우리나라 법령을 상호 참작해 편찬한 새 법전을 왕에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법전을 편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가 바로 원나라의 지정조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료인 지정조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 7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행방에 묘연했다가 돌연 한국의 한 도시에서 쓰레기통에서 가까스로 원본이 발견됩니다. 바로 경주인데요.
경주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57년부터 939년까지 총 56명의 왕이 다스리며 천년의 왕조를 이어온 고대 왕국 신라의 수도였죠. 그렇다 보니 한국 문화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신라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도시 자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경주는 삽들고 아무 곳이나 파도 문화재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도시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하죠. 실제로 경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 주변에서는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면 공사 전 6개월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만약 발굴 도중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집 전체를 헐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만큼 고대와 중세를 거쳐온 역사 도시로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데요. 그렇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화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경주에는 안동 하회마을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양동마을에는 경주 손씨의 종갓집이 대를 이어 고택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당시에 종손이던 손동만 씨는 집안의 책자와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너덜너덜한 중국 책자를 발견하게 됐죠. 별로 쓸모없는 물건이라 생각하고는 라면 상자에 넣어 나중에 태우겠노라며 창고 한켠에 밀어뒀습니다. 그러나 1996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손성훈 씨가 대를 이어 집안의 문헌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고택이다 보니 건물의 수리가 필요해졌죠. 다만 보존 건물로 지정된 바람에 문화재청이 주관해 건물 수리를 맡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를 불안하게 생각한 그는 모든 책자를 기탁하기로 결정하고는 책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당시 안승준 연구원은 창고에서 쓰레기통처럼 생긴 라면 박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손성훈 씨에게 그 박스에 내물었죠. 아버지가 버리려고 모아둔 옛날 문서들이라며 종이 부스러기라서 태울 것이라는 주인의 말에 연구원은 직접 가져가서 조사해보고 필요한 것이라면 직접 채우겠노라며 라면 박스를 가져갔습니다. 그 라면 박스 안에 지정조격이라는 국보급 유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그는 연구소로 가져간 후에도 몇 개월이나 지나서야 그 라면 박스를 개봉했죠. 그리고는 지정조격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지정조격은 원나라, 즉 중국 역사에서 법전을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서 그 원형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견된 이 법전이 세계 유일의 원형본으로 중국과 몽골의 입장에서는 국보급 보물인 겁니다. 원나라 법전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할 수도 있지만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법률을 제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말 권문세족과 불교 승려,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법이 유명무실해지자 공양왕 1년 새 법령을 제정했는데, 이때 참조한 것이 바로 지정조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조선 개국공신이었던 삼봉 정도전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몽고의 침입 이후 고려는 사실상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통치의 근간이 되는 몽고법인 지정조격을 고려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고려에 주재하던 원나라 관리는 고려의 관제와 풍속, 예를 들면 의복이나 두벌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관습까지도 전부 원나라풍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당시 고려에서 사용하던 고려율, 즉 고려법도 지정조격으로 채택시켰죠. 조선에 접어들어서도 외교문서를 작성하거나 형벌을 결정하는 형사법의 주요 근간이 됐습니다. 고려말은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토를 정복했던 몽골을 통해 세계화를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의 법률은 유목민들의 관습법적인 성격과 중국 한족의 성문법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로 접어들어 세종대왕 시절에는 외교문서를 관리하던 승문원에 명하여 50부를 인쇄해 배포하기도 했고, 중인들의 관리 임용시험인 한의학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문원 소속의 임은습독관에게 지정조격에다 우리나라 글자로 해설을 붙여 습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죠. 7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이 중요한 서적이 중국에도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원나라를 멸망시킨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면서 원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민족이 세운 원나라의 법률이 탐탁지 않았던 주원장이 빠르게 원나라의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중국에도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고 한국에만 그것이 남았던 것이죠. 경주의 손씨 집안이 이 책을 소장하게 된 경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경주 손씨는 고려말에서 조선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4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가문입니다. 이 가운데 손사성이라는 인물은 세종대왕 시절 승문원의 박사를 역임한 인물이죠. 지정조격은 법률서이기도 했지만 외교 업무의 실무 지침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손사성이란 인물은 세종이 명예 인쇄한 50부 중 한 부를 소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이라 상태로 600년 동안 잠들었다가 가까스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자료는 워낙에 귀하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난 2010년에는 몽골 대통령이 오로지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제정한 법률은 아니지만 한때 중국 대륙의 주인이었던 원나라의 법률이 원형 그대로 한국에서 발견됐다니 신기하고 뿌듯한 일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